자, 그럼 관전 포인트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제1당은 어디? 자, 2번이 막판에 보수가 결집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난 2020년 총선을 뛰어넘는 역대급 압승을 거두느냐? 혹은 개헌선, 대통령 탄핵까지 할 수 있는 200석을 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수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샤이 보수가 있다. 그래서 샤이 보수가 지금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지만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보수가 더 선전할 것이다. 이런 거죠. 샤이 보수가 있나요? 뭐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180석의 의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 그 다음에 비례에서 17석을 얻었고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석, 그리고 비례에서 19석을 얻어서 합쳐서 103석을 얻었는데, 국민의힘의 계열이 이렇게 총선에서 참패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이렇게 그 의석수가 적었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유권자의 지형이나 아니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봐도 사실은 이제 보수 쪽과 진보 쪽이 뭐 거의 반반, 뭐 비율로 막 전체를 100%로 보면 뭐 40대 40이고 뭐 20%가 뭐 이렇게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당락이 바뀐다.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총선 결과는 완전히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지난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이 지난번에는 이번보다 한 석이 많아서 49석이었는데 4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강남 서초 이쪽 강남벨트에서 8석을 얻는데 그쳤고, 경기도도 59석 중에서 5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인천도 13석 중에서 11석을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1석 이렇게 해서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105석을 민주당이 석권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거의 수도권에서야말로 정말 괴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앞으로 다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죠. 제가 지난번 총선 때 2010 총선 때 KBS 선거방송 네네. 기획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표 방송을 이제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양훈 소장님은 청와대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어도 뭐 155석에서 178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거의 이기거나 경합에서도 어쨌든 앞선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개표가 시작되니까 보통 이제 6시 후반대 뭐 이렇게 되면 개표가 시작되잖아요. 개표 데이터가 이제 7시 때부터 나오는데 이 시각 1위가 나오는데 처음엔 전부 통합당이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위 숫자를 합산해서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통합당이 뭐 160, 뭐 민주당이 뭐 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보도본부장이 그 개표 방송하는 부서에 뛰어들었어요. 저한테 막 하더니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출구조사가 틀린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개표율이 30%, 40%, 50% 올라가면서 민주당 후보가 야금야금 따라잡더니 다 역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투표함을 개봉하는 순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도, 제 기억에는 뭐 한 10시인가 11시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자정 가까이 되면서 이게 뒤집어졌죠, 순위가. 그거하고 좀 달라요. 네. 제 기억에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함 개함이 밤 한 10시, 9시? 좀 늦게 되는데, 그 지역구 결과를 보는 건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함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무세 지역 개표가 늦어졌어요. 맞아요. 그때 강남 쪽이. 그런 쪽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윤석열 후보죠.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의 개표가 늦어져서 그런 거고, 지난번 총선 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역전을 했던 거는 사전투표, 지난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40%가 그걸 더 뒤에 깠나요? 예, 사전투표함이 아, 뒤에 까져요. 사전투표 왜냐하면 함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온 투표를 아니, 다 모아서 저게 이제 저거 아니에요? 그 투표용지를 바로 꺼내서 보냐? 네. 뭐 이렇게 우편물 뜯어서 보냐 이런. 아니에요. 다 모아놓는데 아, 함이 모아놓는 커요. 것도? 사전투표함이 한 개의 함인데 그게 그 지역 선관위마다 조금 다른데 대개 밤 한 9시, 10시 이때쯤부터 이제 하고 보통은 이제 읍면동별로 투표함이 있으니까 투표함이 작잖아요. 근데 사전투표함은 40%나 되는데 한 통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디테일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럼 한 통이 완전히 검표까지 끝나야지 결과를 올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묶음별로 하는 거예요. 묶음별로. 묶음별로. 그러니까 용지가 이렇게 그 분류기에서 이렇게 따라서 1번 후보, 2번 후보 나오면 그걸 100장 단위로 묶어갖고 이제 검사를 하면 거기 이제 참관, 그 각 정당 참관인들이 이제 참관을 하고. 근데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투표함 단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긴 하겠네요. 아, 그거는 아닌데 투표함을 이제 개함을 하는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함이 다 끝나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총선 특징은 대선하고 또 다른 게 총선은 이제 정당별로 뭐 비례대표 빼놓고는 지역구에서는 이 득표를 몇 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의석을 차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빙 지역의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의석수가 이 바뀐 지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KBS에서 선거 방송을 제일 많이 한 기자였어요. 제가 평기자로 5번을 했고 단장으로 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총 이제 8번을 제가 이제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하나니까 맞추기가 쉬워요. 총선은 뭐 예측 출구조사의 무덤이냐 뭐 이런 예, 얘기 많았죠. 계속 실패했어요. 출구조사에. 일당 지금 뭐 생각하시기에 일당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하시면 일당 맞추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당도 계속 틀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뭐 다 오차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조사하다 보니까 출구조사도 이제 표본 조사죠. 뭐 저기 투표소 자체도 모든 투표소를 하는 게 아니고 투표소도 이제 표본 추출해서 투표소 일부 투표소에서 하는 거고 그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 모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있긴 한데 그런 오차의 범위보다 더 적은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리니까. 역대 총선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 세력이 이제 범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전 선거는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 그때는 일당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거 결과를 보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3대 122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예측해서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렵고 또 국민의당 때문에 그래요. 38석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웠고 저 때는 사실은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뭐 과반을 따놓은 당상이고 뭐 170, 180 한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1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결과를 누가 맞출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1당을 왜 못 맞춰 하지만 1당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선거 한번 볼게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때는 거꾸로예요. 민주통합당이 단독 과반이냐 통합진보당하고 합쳐서 과반이냐. 근데 합쳐서 과반은 따놓은 당상이고 단독 과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했단 말이에요. 일당 예측에 실패했죠, 방송사들이. 저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이야기도. 그때 출구조사 담당하셨잖아요.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KBS 선거방송 출구조사 담당 기자였고 우리 이양훈 소장님이 미디어 리서치에 출구조사 담당 부장이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그때 조사를 해서 같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 때는
저 예산 문제 때문에 전 선거를 출구조사 안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네. 좀 격차가 좀 확실해 보인다. 네. 뭐 이런 지역들은 그냥 뭐 전화조사를 끝내버리고 네. 이제 좀 경합 지역 같다. 뭐 이런데 이제 가서 출구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리아 일렉션 풀이라고 이제 제가 네. 그걸 주도해서 예. 만들었는데 2010년도에 KBS, MBC, SBS 이제 3사가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하자. 네, 네. 비용은 이제 각사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모은 다음에 음. 조사의 질과 규모를 네. 키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0년도부터 전 지역 출구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총선 같은 경우에 전 지역 출구조사가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전 지역 출구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전 지역 하려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한 50억 이상 들지 않을까요? 72억 들었어요. 72억. 그러니까 선거구 하나당 한 3억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억 해봐야 투표소 10개 추출하면요. 한 군데당 이제 그 과정은 제가 3천만 원. 많이 해봤잖아요. 3천만 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6시부터 시작하는데 네. 조사를 하려면 6시 전부터 가서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날 가서 뭐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날 가는 이유는 뭐 여기 서울 시내 같으면야 뭐 4시쯤 일어나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다 지역도 가야 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이제 전날 가서 숙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자면은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제가 그 코리아 일렉션 풀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출구조사를 해야 되냐 말하냐 했고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결국 이제 하기로 했고. 근데 그 출구조사 고민했던 이유 중에 방송사 재정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게 70억이 드니까 각사가 3분의 1씩 부담을 해도 23억이나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출구조사 무용론도 그것 때문에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야, 그거 선거 당일날 몇 시간만 참으면 그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관련해서 뭐 인터뷰도 했고 회사 내부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서도 써서 이제 제출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투표용지에는 성 연령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 투표율이나 지지 후보를 알려면 반드시 출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구조사를 가지고 사후에 이제 투표 결과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추산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투표는 선거 단순한 결과, 누가 몇 표를 얻었나 이것만 알 수 있지 성 연령에 대한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출구조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한국 전체의 통계적 수준, 여론조사 수준을 끌어올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과 완전 별개의 시스템으로 최종 득표율을 추산하는데 이게 거의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선관위가 뭐 이를테면 뭐 지금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하고 그러면 개표 결과를 같이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같이 조작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가 2015년도에 그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 유력이 8시 뭐 58분, 당선 확실히 막 9시 10몇 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강수정 의원인가요? 그 통합당에? 하여튼 그 의원이 어떻게 개표율이 20%도 안 됐는데 당선 유력 당선 확실을 하느냐. 이거야말로 이제 선거 조작, 개표 조작, 출구조사 조작의 너무 빠른 증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반박하는 리포트도 했거든요. 근데 2012년 대선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또 방송용이 아니래도 따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었고 예측 전화 조사했지만 예측지도 산출을 했는데 그냥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죠. 당락이 변화가 없었고 경국에서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알기 쉽게 저희 후배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KBS 이제 동료 선후배들도 기자들도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느냐 하는데 우리가 간장을 한 독 담그면 그리고 잘 섞기만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끝만 찍어 먹으면 간장이 짠지 싱거운지 아는 거지. 그걸 한 독을 다 먹어봐야 아느냐. 네. 뭐 이런 아니 비유를 근데 들어서 이제 그게 간장 같은 선거가 있고 네, 된장 같은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장은 한쪽만 찍어봐도 맛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된장은 어떤 데는 저 콩이 그대로 모양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잘 섞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출구조사의 효용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은 뭐 그렇게 빨리 할 때도 있지만 되게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표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밤새워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 KBS 같은 게 디시전 K라고 해서 네. 통계학자들이랑 해서 이제 모델 가지고 뭐 좀 빨리 그 개표 완료되기 전에 이제 뭐 당선 유령 뭐 이런 걸 때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성연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연령대별 투표율 정도는 선관위가 공개를 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40대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었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 자료는 여전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자료가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연령대별 투표율을 공개하는 것도 그 다른 조사를 통해서 추정해서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그거는 이제 선거 전에는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선거 끝나고 나면 전수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샘플링해서 네. 하니까 약간 실제로는 조금 차이는 있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을 했던 이유는 사실 비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얻었단 말이에요.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니까 정당 득표율은 비슷했어요, 사실. 근데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서 괴멸적 이제 패배를 이제 미래통합당이 당했기 때문인데 보면 이제 수도권 선거는 바람 선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경합 지역에서는 한쪽으로 그러니까 스윙 지역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처럼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보수 후보가 된다. 뭐 이런 지역 제외하고는 바람 불면 다 이리로 넘어갔다 저리로 넘어갔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105석이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바람이 완전히 한쪽으로 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강원도에서도 민주당이 3석을 이겼고요. 대전은 7석 다 가져갔고 부산에서도 3석을 이겼고 경남에서도 3석을 이겼어요. 이 정도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던 건데 이번 선거도 이런 정도의 승리를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거둘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관심사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이제 바람이 크게 불어서 뭐 선거 전에 약간 그 한쪽 특정 정당의 압승이 얘기가 됐던 선거가 아주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그때 이제 그때랑은 양상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지만 뭐 사상 초유의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역풍으로 대통령을 지키자라든지 그렇죠. 네. 바람이 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을 심판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야당을 심판하는 이제 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야, 이거 열린우리당이 막 180석 이상 되겠다, 막 이런 예측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150석 살짝 넘었죠. 과반 살짝 넘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그 3월 이후에는 이 정권 심판론이에요. 이제 어쨌든 뭐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심판론이 이제 크게 좀 불어서 뭐 현 정부의 낮은 인기 때문인지 아무튼 뭐 한쪽으로 좀 쏠려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지난번 선거보다도 그 경남이나 부산 같은 데는 오히려 저기 그 민주당이 더 의석을 지난번보다 많이 얻겠다. 뭐 지난번에 2004년 전에 부산에서 3석, 경남에서 3석, 울산에서 1석인데 더 얻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분위기는 약간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 여론조사 결과들도 뭐 접전지, 박빙 뭐 이렇게 분류는 되고 있으나 그냥 단순 지지도 같으면은 민주당이나 뭐 심지어 부산 같은 데는 이제 저 진보당 후보가
크게 이기고 있는 것도 있고, 경남은 그때 세 군데에서 뭐 한 다섯 군데 정도까지도 뭐 넘나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여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파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팥값이 5,000원을 하는데 대통령이 간 데만 반짝 할인을 하고 870원에 팔고 그게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쇼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경기도 어려운데 원래 이제 보수가 되면 뭐 집값도 오르고 뭐 경제가 좀 좋아질까 해서 보수를 찍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거 없이 보수는 유능하다 약간 뭐 이런 인식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이 되도록 경제가 계속해서 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이제 KBS에 있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라는 프로그램 이제 CP를 제가 그 그렇죠. 프로그램 론칭하고 1년 5개월 동안 CP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론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면 자기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론을 이제 장악하려고 KBS도 지금 장악을 하고 YTN도 이제 장악을 시작을 했죠.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5인 합의제 기구를 2인 독임제 기구로 하고 방송 합의제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 2024년에 그런 모습을 모를까?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면 사람들이 눈과 귀가 다 막혀갖고 다 윤비어천가를 부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 저는 이런 것이 다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권 아직도 초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반기 정도 되죠. 이제는 이제 중간쯤 오고 있지만 네. 절반은 아직 안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반 후반만 얘기하면 아직 전반에 속해 있어요. 네. 대개는 전반에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좀 국정운영 지지도 높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국정운영 지지도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30%대잖아요. 때예요. 그러니까 40%가 넘었던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현재는 뭐 30% 뭐 좋게 나오는데도 후반 뭐 이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언론 얘기도 하셨지만 입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화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 정상화가 뭐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가야 될 길이다 이게 아니라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정상이냐를 보는 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갈수록 이제 뭐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 네. 강해진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자기가 편한 것만 계속 봐요. 그럼 계속 그쪽 정보만 봐서 이게 정말 선이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양쪽에 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훈 소장님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중립이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아니 뭐 그렇다는 거죠. 그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이제 그 바람이 계속 민주당 쪽으로 불면 더 세게 불면 민주당이 4년 전 결과를 뛰어넘는 역대급 압승을 거두는 거고요. 막판에 보수와 결집하면 어쩌면 압승은커녕 민주당이 신승을 하거나 일당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막판 보수 결집.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총선의 특성은 있어요. 뭐 한두 표 차이로 해도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겹치면은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압승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측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듣기로는 민주당 쪽이 압승을 할 거다. 이제 그 크기가 뭐 단독 과반이냐 180석
100석까지 되느냐, 뭐 200석까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일당이 된다는 거에는 별로 의심을 서로 안 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국힘 쪽에서도 약간 읍소 전략들을 하고 있고 요즘 그 선거 운동을 쭉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열세라는 거를 느껴서 그 판단을 해서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 뭐 60석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결집을 약간 근데 이제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저는 이제 그 약간 오보성에 가까운데 뭐 그 정도까지 될 리는 없죠. 사실 그 지역 구도나 이런 거 보면 뭐 60석 될 리는 없는데 어쨌든 중도 확장까지 지금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지난번 정도라도 하려면 최소한 지지층 결집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고 선거운동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한쪽으로 굉장히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제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결집을 시킬 거냐. 근데 그 결집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투표장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굳이 가서 결국은 투표율에 문제. 찍어야 되는 뭐 거기 때문에 뭐 이미 조사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지난주랑 약간 다른 뉘앙스가 보이긴 해요. 보수층들이 좀 더 조금씩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구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이제 서울이 48, 경기가 60, 인천이 14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수도권이 122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남을 보면 부산이 18석, 대구가 12석, 울산이 6석, 경남이 16석, 경북이 13석, 그러니까 65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호남은 보면 전남 10석, 전북 10석, 광주 28석이거든요. 편차가 크죠. 그러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석권을 하면 65석인데 민주당이 호남에서 석권을 하면 28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충청권 같으면 충남이 11석, 충북이 10석, 대전이 7석이니까 26석이고 강원도가 8석, 제주도가 3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석권을 해야 65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강남 3구에서 뭐 당선되고, 그다음 접경지대 늘 당선되는 접경지대에서 당선되고, 뭐 포천, 연천, 가평 뭐 있잖아요. 거기서 당선되고, 뭐 그러면은 사실 지역구에서 80석 이하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영남에 65석이 있는데 예. 아무리 민주당 반응이 분다고 해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지역구에서 80석은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그러면 15석만 해도 99석 아니에요. 그런 이제 지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참 묘하다고 보는 게 왜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동군서군 하잖아요. 네. 근데 색깔로 칠해보면 지지 성향별로 이쪽은 서쪽은 파랗고 네. 동쪽은 빨개요. 그러니까 영남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강원도까지? 네. 약간 충북 쪽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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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약간 국민의힘 쪽이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묘하다. 이게 동군서군의 남군 북군으로 나눴으면 좀 통합이 됐으려나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치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막판 보수 결집은 지금 현재 이양훈 소장의 분석도 그렇고 뭐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적게 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로 크게 보수가 결집한다고 해서 크게 이기거나 혹 이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당이 바뀔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이제 항상 이렇게 결집을 하면 그건 뭐 보수냐 지분에 관계없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다가 선거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그냥 쓰는 표현이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면 이렇게 가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거운동을 일주일만 더 했으면 우리가 이길 텐데.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많이 있었죠.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바뀐다기보다는, 뭐 이제 총선은 인물 경쟁력도 작용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표 차이가 크지 않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을 해서 투표장까지 가면, 뭐, 좀 더 이렇게 폭망하는 뭐 그런 상황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흐름을 바꾸기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거죠. 2004년도 이제 선거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2004년 선거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보면 뭐 민주당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열린우리당이 뭐 180석 하냐 200석 하냐 그랬는데 KBS는 레인지를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당시 188석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천막 당사를 짓고 네. 막판 보수 대결집을 해서 128석인가 얻었죠? 121석을 얻었네. 121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민련도 그때는 있었고, 그 다음에 새천년 꼬마민주당이 있었고, 민노당이 10석을 얻었고, 열린우리당은 겨우 비례 합쳐갖고 과반을 152석에 붙였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보수가 막판에 대결집한 아주 뭐 뚜렷한 사례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쭉 봤는데, 네. 내일이 당장 사전투표잖아요. 네. 근데 그 흐름이 바뀐 다음에 다시 뒤집을 만한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여당의 큰 호재가 되는 이슈는 별로 없고, 계속 그 작지만 악재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야당 지지자들 말에서 이제 대통령이 51분의 그 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의대 증원 얘기를 했는데, 하기 전에는 좀 야당 지지자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대타협 분위기 뭐 나오고 이렇게 가나.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뭐 안심을 했어요. 오늘 사전투표 전날 오늘 대통령이 정공희 대표 뭐 만나기는 했죠. 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지도 않고, 그게 설사 지금 해결이 된다고 해서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판 보수 결집 쉽지 않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다. 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총선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길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